오늘 저희 그동안에 저희 KMI가 우리 내부적인 내부 연구 과제를 수행을 하고 그 연구 결과를 이제 홈페이지에는 게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연구 결과물들이 사실은 우리 뭐 이제 이해 관계 기관이나 관계자분들 일부 보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이렇게 그 부분을 참조해서 보시지는 않거든요. 이 우리 연구자들의 그 연구 결과라든지 그 정책 대안 그리고 정책 방향과 그 다양한 방안들을 우리 정부를 비롯해서 그 이해관계자분들에게 충분히 제시됐는가라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장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기로 저희가 아무래도 이 연구에 대한 연구 결과를 좀 더 광범위하게 다양한 수요층에 전달을 하고자 우리 성과 보고회를 시작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총 저희가 22개 과제 중에 이제 10개 과제를 선정을 해서 그 연구의 어떤 주요 내용과 그에 대한 이제 정책 방안, 개선 방안 그리고 정책 제언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계기들을 갖게 됐고요. 이 부분들이 우리 정부나 그다음에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더 나아가서 이제 국민에게까지 우리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쉽게 그리고 그 정책의 방향들을 우리가 전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이를 위해서 우리 토론자 전문가님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총 5분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가나다 순으로 이상호 그 해양수산부 항만 정책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두 번째로 이현수 항공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정한웅 한국선박관리협회 전무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예, 네 번째 토론자로 지승현 현대해양 부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헌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예, 이 시간 관계상 토론은 한 분당 약 한 8분 내외로 토론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 토론 8분 내외로 토론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러면 토론은 그리고 토론 방향은 뭐 이 5개의 우리 성과에 대한 보고를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부분들을 다 말씀을 해 주셔도 좋고 우리 토론자분께서 우리 본인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의 어떤 그런 방향을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 토론 정책 연구 결과에 어떤 그런 옳고 그름 그다음에 어떤 추가적인 요구사항 이런 부분들도 좋습니다만 저희 이 성과 보고의 어떤 이런 형태 또 혹은 그 방향 이런 방향에 대해서도 좀 아울러 같이 얘기를 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우리 순서에 의해서 이상호 해양수산부 항만 정책 과장님께서 우리 항만 부문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가 처음으로 이 기억 니은으로 할 때 처음으로 되는 건 저는 처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KMI에서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항만 물류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 결과와 정책 제언해 주신 이수영, 김세원, 안승현 연구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은 저는 항만과 관련해서 그 세 분이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뭐 우리 해수부의 동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KMI에서 추가적으로 항만 분야에서 조금 추가적인 연구를 해줬으면 하는 부분을 부탁 삼아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이수영 연구원님 말씀하신 항만 개발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트리거 룰에 대해서 그 도로 철도와 비교해서 그 서비스 수준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해주셨고, 그 서비스 수준을 고려할 때 그 측정 지표로서 네 가지 정도를 지금 제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항만 서비스 지수에 따른 이제 서비스 수준의 기준도 뭐 맨 마지막에 이제 표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잘 아시다시피 말씀하셨듯이 트리거 룰은 이제 항만이 이제 과잉 공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개발 시기 결정을 위해서 도입된 정책입니다. 도로의 경우도 비슷한 수요 공급 능력 개념을 서비스 수준화해서 이제 개발 여부를 결정하였는데, 조금 그 이제 이게 그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면 항만의 경우도 사실상은 이 하역 능력 대비, 그러니까 물동량 대비 하역 능력인데, 하역 능력이 일반 그 최대 공급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적정 하역 능력으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 하역 능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장비의 성능 뭐 이런 단순한 어떤 정량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웅크타드의 한식을 보시면은 선박 대기율이라든지 선석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05년부터는 이제 동명대에서 적정 하역 능력을 시뮬레이션 기법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적정 하역 능력의 개념에는 사실상은 벌써 이 서비스 개념이 사실상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본 연구에서는 이제 별도로 그거를 좀 뽑아내신 것 같아요. 뽑아내셨는데 그랬을 때 아까 그 부두별로 이제 서비스 수준을 이제 검토하신 수치를 제시를 하셨는데 부두별로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뽑아낸다라고 하면 뽑아내고 하역 능력 그 산식에는 정말 그냥 물리적인 양, 그다음에 서비스 수준을 별도로 뽑아낸다고 하면, 서비스 수준을 별도로 뽑아냈을 때 그러면 부산항 신항의 공급 시기를 결정할 때 서비스 수준을 어느 걸 기준으로 할 것이냐, 예를 들면 1부두를 기준으로 할 거냐, 2부두를 아니면 전체 평균을 할 것이냐. 근데 이게 부두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이게 운영사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전체 평균이라는 개념도 사실상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그렇다 해서 특정 부두를 또 집어서 그거를 부산항 신항의 서비스 수준이 요 정도 된다라고 하기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시가 되면 물리적인 진짜 하역 능력과 서비스 능력을 조합해서 뭔가 그 우리가 공급 시기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쉽지 않다고 하면 지금의 어떤 체계에서 좀 더 강건하게 이렇게 하는 방법도 방법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면 그 선석 점유율하고 뭐 장치상 점유율 이런 게 이제 서비스 수준인데, 그거를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산항 신항 같은 경우는 65%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65%가 정말 적정이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어프로치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누구는 60%라는 사람들도 있고 또 부두별로 또 다릅니다. 뭐 예를 들면 2부두 같은 경우에는 6개 선석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 점유율이 좀 높아도 서비스가 질이 많이 떨어지진 않는다고. 근데 3개 선석을 갖고 있는 뭐 1부두라든지 이런 데는 이게 또 점유율이 그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지금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지표를 좀 같은 하역 능력, 적정 하역 능력 개념에 같이 좀 해서 하나의 식으로, 하나의 시뮬레이션 기법으로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랬을 때는 그 지표들의 어떤 그 적정 수준에 대해서 어느 게 60%가 맞는지 65%가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우리의 어떤 부산항 신항이면 부산항 신항, 인천항이면 인천항 제시를 하는 방안도 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조금만 첨언을 더 드리면, 아까 그 서비스 수준이 있었는데 그 서비스 수준은 이게 또 악용될 수가 있습니다. 부두별로.
그래서 그거는 아마 이 발표할 이 공표나 이런 거 할 때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영업력하고도 또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약간의 기후 우려가 좀 생겨서 말씀을 그냥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항만 분야 공공 갈등 관리 방안과 관련해서 지금 항만 개발 운영 시 발생한 갈등 사례 조사 그리고 세 가지 관점에서 갈등 사례 유형화 분석을 실시해 주셨고 사전 사후 관리 방안도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갈등 관리 매뉴얼 개발과 항만 갈등 지수 개발 그리고 항만 정책 심의 갈등 조정 기능 부여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이 갈등 관리에 관련해서는 사실상은 이 정부 쪽에서는 전문가가 좀 많지 않고 개별 그 정책 내지는 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기에 너무 의존하는 바가 있습니다. 좀 이게 체계하기가 쉽지 않고 갈등 영향 분석이라는 거를 저도 실무자 할 때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체크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너무 주관적이고 해서 그것도 쉽지 않다라는 좀 현실적인 그러니까 국무총리실에서 제안한 그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집행하고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이게 와닿는 느낌은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나 모든 사업은 사실상 갈등이라는 요소를 갖고 있고 그게 정말 갈등이 심하냐 안 심하냐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냐 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건 다 있거든요 사실상.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아까 발표하실 때도 2006년에 한 이후로 이제 처음 하신다고 하는데 조금 더 이게 이제 기본 연구 과제가 제가 어떤 구조인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조금 이제 다른 관점에서 제가 이제 이걸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까는 이제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뭔가 좀 이 갈등에 대해서 이게 뭐 심의도 하고 뭐 하는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은 뭐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뭐 항만 쪽에서는 사실상 항만 사업은 아니지만 제주 해군기지가 이제 가장 좀 그랬던 거고 그다음에 제 기억에는 이제 동해신항 정도가 이제 했던 거고 그렇게 공공 갈등이 그렇게 계획 단계에서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그 이후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도시 기능하고 이제 플래닝을 하고 실제로 공사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 도시 기능과 기능이 자꾸만 항만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사후에 발생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예를 들면 지금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하듯이 그러면 우리도 항만 진입도로를 지하화하겠다. 근데 이게 통상은 5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예타를 신청을 하면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규제거든요. 왜냐하면 특정 노선에 도로는 누구나 보편성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지하 노선만은 항만 진입도로에서 광역도로까지 그냥 지하화시키니까 딴 데서 들어오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규제 성격이 되다 보니까 부의 편익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이게 효율성을 저하시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오히려 예타를 이 사업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그 KDI나 이쪽에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수치적으로 이게 형편없는 이게 수치가 부의 편익이 막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이게 이 갈등 과제 관리를 위해서도 물론 계획 단계에서도 그렇지만 예타에 있어서 아까 비용 이 갈등 비용을 이제 제시를 좀 하셨는데 그런 어떤 뭐 여기도 비용하고 편익이 지금 연결이 잘 안 된다고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화시키고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사실상 예타에서의 어떤 갈등 구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아니면 벌어지고 있는 갈등을 지금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편익 그게 지금 정책적인 측면만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걸 좀 수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추가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아까 뭐 정부 대 정부 민관 정부 뭐 이렇게 했는데 요새 좀 왕왕 발생되는 게 중앙 정부하고 이 광역
정부보다는 기초자치단체하고의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는 그것도 좀 이렇게 보면 이 광역하고 중앙은 아까 그 부산 사례도 말씀하셨듯이 고위 정책 협의회 같은 게 이게 잘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장관하고 뭐 시도지사 만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기초자치단체는 이게 아마 민원을 바로 받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 기초자치단체 장의 의지에 의해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나는 구조다 보니까 이게 협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를 갖다 뒤에 있는 어떤 그쪽 그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다고 하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는 그런 게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정말 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이제 그 구분을 해주신 것 중에 다 중요하지만 저는 아까 여기도 이제 저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제 민과 민 갈등도 있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가장 중요한 거는 관대관 그러니까 정부 대 정부지만 정부 대 그러니까 중앙 정부 대 기초자치의 이 관계. 왜냐하면 요새는 광역이 기초를 조정 내지 이걸 못 하더라고요. 요새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타겟팅 그 다음에 민 대 민. 물론 정부 정책에 의해서 발생되는 갈등이지만 민 대 민의 갈등이 굉장히 극심하고 이게 공동체 파괴까지도 오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두 부분에 좀 더 타겟팅이 돼서 추가적인 연구가 좀 필요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항만 분야 그 탄소 중립 관리 체계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저희가 작년 5월 달부터 탄소 중립 항만 구축 계획을 KMI하고 그다음에 여러 엔지니어링사하고 하고 있어서 좀 많이 개선은 되고 있고 지금 인벤토리도 저희가 이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많은 부분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근데 추가적으로 좀 요거에서 조금 더 나가는 거는 자 그러면 아까 그 전기로 인한 간접 그 영향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항만 내에서의 재생에너지 도입 방안도 한번 많이 경구가 됐었지만 그것도 다시 한번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아까 선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요새 이제 선박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도 이거는 좀 벙커링 측면에서 여태까지 어떤 벙커링 CU의 벙커 개념 LNG의 벙커링이 아니라 이제는 더 뛰어넘어서 암모니아, 수소, 뭐 메탄올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벙커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저희도 고민을 하지만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추가 연구 과제를 좀 제안을 만약에 한다면 이거는 저희도 굉장히 필요한 거고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항만 기인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좀 활용 방안을 KMI에서도 연구를 해줬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의 시대라고 하는데 저희가 항만 내에서 발생되는 데이터가 포트미스라든지 굉장히 많이 축적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의미 없는 데이터라고 저는 봐요. 그거를 갖다가 유의미 있게 물론 정책자별로 유의미하게 추출을 해서 하지만 그걸 종합적으로 통계를 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물류 흐름이라든지 항만 어떤 이 레이아웃을 개선한다든지 하는 이 정책화에 대한 어떤 데이터로서 정말 유의미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까지는 아직은 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대해서 좀 KMI에서 좀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좀 굉장히 좀 큰 얘기고 저도 요새 고민을 하지만 답은 없지만 항만 간 좀 우리도 이제 거버넌스 체계가 확립이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아까 뭐 이수영 연구원님께서 말씀드린 우리 그 전국의 지도 60개의 그 항만이 이제 쫙 있는 그래서 이제는 배후 권역의 중첩 등을 이 중첩 등으로 인한 이제 항만 기능의 중복 문제가 사실상은 있거든요. 그리고 다수의 중소항만 간 경쟁으로 인한 비효율성도 좀 이제 슬슬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항만 간 통합 운영이라든지 물리적으로 통합이 아니라 이제 어떤 좀 화물 또는 좀 그 위계의 체계, 그 다음에 어떤 이 도심과 상충되는
특히 이제 제가 예를 들고 싶은 거는 인천과 평택 당진항이거든요. 사실상 두 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인천은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 오고 그게 평택 당진항으로 오는 이렇게 뭔가 하나의 광역 개념에서는 인천과 평택이 거의 중첩 기능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두 개를 계속 갖고 갈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이거를 재개발로 가고 어떻게 이거를 또 좀 할 것이냐. 그다음에 강원도 지역도 동해안과 뭐 어떤 삼청, 묵호 여기도 사실상은 중첩이 되거든요. 이 기능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누구를 대표 항만으로 세우고 그 밑에 서브 항만으로 물론 이건 지자체하고의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중장기 프로젝트로 이거는 한번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별도로 서머리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현수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글로벌 가치 사슬 변화와 국제 물류 분야 대응 방안 관련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제는 어떤 뭐 완결되는 그런 과제의 성격보다는 이제 뭐 시작하는 출발점이고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틀을 보여주는 뭐 그런 이제 의미가 큰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저도 좀 어떤 방향으로 조금 이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 중심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 중에서 이 리저널 밸류 체인 부분이 이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부분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미주, 아시아, 유럽 등 이런 리저널 밸류 체인이 이제 어떻게 차별적으로 이제 구축이 이루어지고 여기 대해서 어떠한 또 거기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그 산업계에서 굉장히 큰 관심이고 우리 KMA에서 방향을 잡아주는 주게 되면은 업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이제 각 리저널 밸류 체인별로 공급원 그리고 이제 주 항만 공항 그리고 이제 공항만 배후 지역이든지 아니면 내부 내륙 지역이든지 이런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든지 BMI 이제 공급자 주도 재고 관리든지 등등을 이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거점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뭔가 이게 우리 KMA에서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모든 이런 리저널 밸류 체인 시작된 것도 결국은 이제 리질리언스 문제, 우리 코비드-19 등등으로 인해서 리질리언스 문제가 촉발시킨 것이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리질리언트한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이 공급원 소스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이제 관건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물류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소스들 공급원들이 현재 믹스를 분석해 가지고 과연 이제 얼마나 취약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리질리언트한 서플라이 베이스를 확보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이런 공급자 관련되는 이제 포트폴리오 균형을 이제 있게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리고 특히 운송 관련되는 대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이런 과정에서 지금 이제 이러한 큰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 뭐 유국을 포함해서 이제 글로벌 여러 국가들이 있어야 큰 그런 필요성들,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부분 중에서 리쇼어링 부분, 인쇼어링 부분, 니어쇼어링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돼서 향후에 이런 리저널 밸류 체인이 바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이냐 하는 그런 전략 제시해 주는 것이 지금 현재 기업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설문조사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설문조사 나온 여러 가지 결과들과 실제 기업들 상황 사례들하고 비교를 해서 이게 이런 이제 실제 현장의 상황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장애 요인이 드러났구나 하는 것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기반을 두고 여러 가지 대응 전략들, 개선 전략이 나와야지 실제 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지 않겠는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가 이제 물류기업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큰 변화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제 대책 강구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부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런 지도상에 이 밸류체인 단계별로 어떤 기업들이 있고 물량 흐름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이런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구조가 어떻게 되고 흐름이 어떻게 되냐를 파악하는 것이 이제 어떤 그런 전략을 수립하는 출발점이 될 걸로 봐지는데 이게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하기가 되게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KMI에서 해준다 그러면은 실제 우리 기업들이 특히 물류 기업들이 이러한 그 전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지원해 주는데 좀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고요. 그래서 설문조사 내용들 보면은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하게 위협 이제 불확실성이 높은 부분 나온 것이 공급원의 리스크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 거의 서너 개의 지금 항목이 그 아주 높은 순위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리저널 밸류체인 구축하는거나 리셔링이나 뭐 니어셔링이 다 이 글로벌리 분산되어 있던 공급원을 좀 이제 폭을 좁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공급원 리스크를 오히려 증대시키는 부분이 이제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지금 이제 다 같이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특히 그 공공 부분에서는 이런 리저널 밸류 체인별로 이런 조달이든지 뭐 BMI든지 물류들 공동화할 수 있는 거점 시설을 점을 구축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여기 또 이제 그 지적된 것 중에서 규모의 경제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물류 기업의 이제 굉장히 큰 장애 요인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동해줌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미국 같으면은 사바나항 중심이든지 유럽으로 치면은 헝가리든지 뭐 포항 연결되는 부분이든지 아니면은 뭐 아시아 같으면은 뭐 이제 남차방학이든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그 공동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주는 그런 방안들이 이제 제시되는 것이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공급체인 경쟁력 부족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거 그 파트별로 경쟁력이 얼마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거 답하기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특히 지금은 너네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 얼마나 리질리언트하냐 뭐 이건 이제 지금 이제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자꾸 어려운 질문 요구는 많이 합니다만 이걸 이제 디멘전이 실제 측정할 수 있는 디멘전을 가능한 한 제시를 해서 이거 뭐 정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최대한의 측정 디멘전을 제시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리질리언 서플라이 체인 구축을 위해서. 그다음 또한 여러 가지 불확성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당신 기업이 처해 있는 상황 중에 취약 요인이 뭐냐? 이게 전 그런 뭐 어떤 여러 터뷸런스냐, 뭐 외부의 압박이냐, 이게 각 요인별로 가장 취약한 요인은 뭔가를 규명을 하고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적 매치시킴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불확실성을 취약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이제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정부 지원 요구 사항 보면은 이게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내 관점, 수출입 관점, 뭐 국내 리쇼링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리 리쇼링 이루어지는 데서 우리 미국에서 현지에서 생산하고 조달받고 물류하고 해야 돼 이런 부분들이 사실 대응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국내에서 수출입 관점이 아니라 진짜 글로벌 밸류 체인 관점에서 또 풀스트림 관점에서 이제 지원 정책이 제시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세 번째 토론으로는요, 우리 정한웅 한국선박관리협회 전무님께서 토론을 해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선박관리산업협회 정한웅입니다. 저는 선박관리업의 발전 방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그 선박관리 산업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클러스터 혁신을 통한 선박관리업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주신 우리 허성래 박사님을 비롯한 KMI 그 연구진 여러분께 선박관리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선박관리산업 발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박관리업은 그 선주와 계약을 통해서 선박의 관리 및 운항 기능을 대신 수행해주고 그 관리 수수료를 받는 그 전문 서비스 산업입니다. 과거에는 뭐 선원 성출이 거의 전부였지만 지금은 이제 선박 금융, 선박 보험, 뭐 선용품, 선박 수리 등을 포괄하는 그 토탈 서비스 산업입니다. 그 세계 해운업이 그 비용 절감을 통한 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선박의 소유와 관리를 그 분리하는 추세에 따라서 선박관리 산업의 그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그 선박관리 산업을 그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2012년도에 그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을 제정을 하였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이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서 그 10년 단위의 그 선박관리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 5년마다 그 수립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차에 걸친 그 선박 관리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었고 내년부터 제3차 그 선박 관리 기본 계획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선박 관리 산업 그 육성 기본 계획에는 선박 관리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그 산업 역량 강화, 그리고 신규 시장 개척, 뭐 제도적 지원 등 이런 크게 4가지의 그 전략을 제시를 하고 그에 따른 그 세부 과제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 제정되고 그리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지 10년 이상이 지난 현 시점에서 우리 선박관리산업의 그런 발전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 가시적인 성과는 조금 뭐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선박관리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재정적인 그런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업계에서도 나름대로 그 뭐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역량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성과가 미흡한 뭐 원인으로는 우리 선박관리 업계의 영세성 등 뭐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기본 계획상 우리 선박관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 전략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뭐 예산 문제나 인력 문제 등 그 추진 방안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직 조금 뭐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KMI에서 수행한 그 클러스터 혁신을 통한 선박관리업의 발전 방안 연구는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 선박관리 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선박관리 사업자의 거의 한 70% 이상이 부산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자연스럽게 그 클러스터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영 활동의 그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클러스터 혁신이라는 그런 개념을 도입을 해서 선박관리 산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한 것은 뭐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그런 발상으로서 우리나라 선박관리 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그 추진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표 자료에서 이제 클러스터 혁신을 통한 그 선박관리업의 발전 방안으로 그 11개 세부 시행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첨단 선박관리 융합센터 설립, 그리고 선박관리 업체 간 협업 체계 구축 등 그 제시된 11개 시행 방안들은 그 우리나라 선박관리 산업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 잘 제시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해수부에서 그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제3차 그 선박관리 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 뭐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그 제시된 발전 방안들이 그 기본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그 뭐 정부의 그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업계의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 우리나라 선박관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완적인 측면에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이번 연구에서 그 제시된 방안들의 구체적인 실행 가능성에 관한 문제로서 예를 들면 그 선박관리 산업에 대한 그 전반적인 지원을 위한 그 첨단 선박관리 융합센터 설립이나 그리고 또 합작 수주를 통한 그 선박관리 업체 간 협업 체계 구축 방안의 경우 그 목적과 추진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은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융합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 예산이나 인력 확보 문제, 그리고 또 업체 간 그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 합작 수주를 이끌어내는 문제, 이런 시행 방안들을 그 추진함에 있어서 그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필요한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을 추가로 제시를 해 주신다면은 선박관리 산업 발전 방안을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번째 토론으로는 지승현 현대해양 부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대해양 지승현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토론할 주제도 사실 공교롭게도 선박 관리업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앞에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계속 어떻게 제가 뭘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선박 관리업 관련해가지고 KMI에서 연구해 주신다는 것은 저는 의외였습니다. 이런 주제를 연구를 할까? 다른 거 연구할 것도 많으실 텐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선박 관리업만 연구한다고 해서 될 것인가에 대한 하도입니다. 선박 관리업 발전 방안 좋습니다. 근데 선박 관리업 발전은 하려면 결국 어떤 해운이라는 거, 또 큰 어떤 뒤에 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운이 없다면은 선박 관리업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나중에 제가 마지막에 다른 쪽도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그래서 아까 저 전무님께서 말씀은 해주셨지만 어떤 여기 클러스터 혁신 관련한 5가지 그리고 10가지 방안에 대해서 보면은 정말 저도 예전에 업계에 좀 있었지만 현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좀 들었습니다.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이렇게 좀 제시를 해주는 것이 앞으로 좀 KMI가 이 연구를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렇게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전문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선박 관리 업체 간의 협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부산의 관리업체 대표님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2군데 통화를 해보니까 있을 수 없다라고 그냥 단정지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선화주 관련 업체 연계 강화 이런 부분도 실제 관리업체는 아시다시피 구조상 보면은 선주하고 관리업사하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죠. 선주도 사실 하주하고 친밀하게 어떤 관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우리 선화주 상생 이야기를 한 6, 7년 전부터 하고 있지만 사실 최근에 가보도 좀 딴 소리 하고 있고요. 그만큼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관리사가 어떻게 할까? 저는 지금까지 20년간의 이 해운 쪽에 있으면서 경험으로서는 쉽지 않겠구나라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10가지 안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고 우리 선박 관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까지 해주시고 이런 그것은 도출해 주신 건 참 좋은데 거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좀 아이디어가 좀 방법이 좀 제시되면 더 좋겠구나라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여기 이제 허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결국은 이 선박 관리업 다른 문제지만 선박 관리업 발전에 있어서 정말 선원의 역할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선원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메리트가 없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여기 선박 관리업만 또 이야기하는 것도 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선박 관리업 문제가 아니고 해운, 선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 좀 더 탄탄한 어떤 내용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다른 문제인데 이제 해운하고 무관하게 제가 아까 전제가 해운이 있어야 선박 관리업도 존재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과연 우리 한국의 해운 산업이 언제까지 연속성 있게 유지될 것이냐 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점점점 제가 업계에 가서 이렇게 여쭤보면은 작은 중소형 선사들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겠다라고 의사를 가졌던 분들이 요즘은 그냥 자기에서 이 사업은 끝내야 되지 않겠냐라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금융도 어렵고 선원 구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수익이 상당히 큰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든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면은 우리 선박 관리업이 가야 할 방향은 저는 오히려 우리 한국의 해운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최소한 이런 방향은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2가지 한번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가 지금 가장 잘하는 게 지금 해운 쪽 관련해서는 조선입니다. 조선 산업이고요. 지난해에 우리가 친환경 선박 관련해서 뭐 60% 이상 이 친환경 선박이 건조됐다고 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전년도에 친환경 선박 건조 발주, 그러니까 수주 1위를 차지했고요. 그 말은 뭐 안에 어떤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걸 떠나가지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거와 관련된 어떤 관리 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독점화하는 거죠. 국제 표준화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관리 사업자가 아니면 이거 못해. 우리가 저 DF 선박들 나오죠. 듀얼 선박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뭐 LNG가 위주지만 앞으로 그게 이제 메탄올이라든지 암모니아든지 다른 수소라든지 나올 거지 않습니까? 한국 관리사한테 맡겨야 이건 가능해. 라는 식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밑바탕이 지금 우리 한국 시장에는 깔려 있다는 거죠. 그걸 충분히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한국에서 뭘 이렇게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전 세계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선원 문제입니다. 선원 정말 중요한데 결국은 어떤 선원의 메리트 사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뭐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걸 할 수 있느냐? 미지수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 그 선박 관리 회사가 해외로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다른 유수 그 관리사들이 인도라든지 또는 다른 뭐 어떤 좀 저임금 국가 쪽으로 가듯이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면 재미가 없습니다. 남 따라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만의 특기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런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또는 뭐 친환경 선박하고 지금 같이 가는 게 스마트 선박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기술력과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 것 같고, 그런 쪽에 조금 더 고도화된 어떤 학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양성이라든지 그런 게 같이 가면서 진행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하여튼 두 가지 방법으로서 두 가지를 좀 추가적으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헌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8분 하면 되나요? 예. 예, 저는 오늘 사실 이제 제 전공이 아닌 분야에 와서 여러 말씀도 듣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다른 분야까지 토론을 해야 될까 싶었습니다만 다른 분야 말씀 너무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제 그 갈등 관리 뭐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 몇 마디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일부 제가 집필에도 참여한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이 성과 발표회가 보고서를 수정하기 어려운 자리여서 뭐 이렇게 토론을 한다기보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 혹은 정책 제안에 대해서 어떤 부차적인 해석과 활용 방안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비단 오늘 발표해 주신 모든 분야가 사실 연결된 부분이 갈등 관리에 대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만 사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공정책과 사업은 이해관계 충돌을 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나 생각이 분명히 대비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특히 해양 수산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런 이해관계 충돌에 대한 대비와 역량 제고가 필요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도 발표 중에서도 말씀 주셨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갈등을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갈등 관리가 시작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갈등을 굉장히 터부시했어요. 그러니까 있는 갈등도 없는 것처럼 받아들였고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정책이 각자의 편익과 비용이 서로 나뉘기 때문에 갈등은 당연한 거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갈등 관리 시작인 거고요. 다만 방치했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제 갈등 관리다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차원에서 이 항만 분야 관련된 공공 갈등 관리 연구가 우리 KMI에서 진행된 것에 굉장히 반가웠었고요. 굉장히 유효한 정책 사례들을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토론자분께서도 좀 말씀을 주셨고 하긴 한데요. 그 전에 사실 말씀드리자면
그 갈등 관리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갈등 관리를 처음 접하거나 할 때 생각하는 분들이 자꾸 솔루션을 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해결이라 할 때는 프로블럼 솔루션이라 하지만 문제 해결이라 할 때는 프로블럼 솔루션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갈등 해결이라고 할 때는 컨플릭트 솔루션이라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졸루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솔루션을 찾는 과정이라기보다는 갈등 관리는 어떤 그 리졸브하는 과정을 찾는 거여서 어떤 해결책 이것만 대안만 제시되면 혹은 보상책만 되면 갈등이 해결된다라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리졸브한 그 풀어가는 절차와 방법론을 강구하는 것이 갈등 관리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이 항만 분야에서 갈등 관리도 원칙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토론 중간에 나왔던 갈등 비용에 대한 말씀도 잠깐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근데 갈등 비용 당연히 있는데 아시다시피 혹은 저도 이제 몇 번 시도를 해봤었는데 사회적 비용 이런 것들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당연히 예상하다시피 너무나 다른 산식들이 있어서 정확한 그것을 소위 말해서 인터벌한 그 수치를 뽑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다만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상대적으로 오디널하게 우리가 이걸 파악할 수 있는 그 직관적인 어떤 비용으로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다른 나라보다 혹은 우리나라에서 혹은 우리나라의 어느 분야에서 항만 분야의 갈등 비용이 어느가 되는지 이런 걸 측정 이걸 노력하는 것보다는 이 항만 분야 예를 들어 항만 분야만 본다고 한다면 항만 분야에 대한 갈등 추이 그러니까 시기열정 비교를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는 것이 아마도 갈등 비용을 추계하는데 그나마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갈등 중간에 그 발표 우리 보고서에 갈등 사례 유형화에 대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특히나 이 갈등 관리 분야는 굉장히 실무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본서에서 맨날 제시하듯이 1장 2절에 제시하듯이 유형화하는 이런 작업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이 갈등 관리하기 위한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유형화를 하는 거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김세현 박사님하고 말씀 좀 나누면서 그 말씀도 좀 드렸어서 그것이 반영된 거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 유형별, 그러니까 항만 분야 내에서도 구체화된 어떤 유형별이 있어서 그것들에 대한 갈등 대응 방안을 강구하려고 노력을 초기에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유형별로 갈등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것보다는 정책 사업 단계별로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절차적인 그 방법론 중심으로 이 갈등 관리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본 연구의 중요한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발표문에는 조금 섞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갈등 관리라고 한다고 할 때 사전적인 이 갈등 관리 부분과 사후적인 갈등 관리 부분을 좀 구분해서 분명히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는 아마도 이해관계가 소위 말해서 명확하게 표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사전적인 갈등 관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걸 공론화라고 발표문에서 공론화라고 표현했는데 공론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해관계가 막 표면화돼서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조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조정의 프로세스와 공론화의 프로세스 그리고 이해 당사자를 모으는 그 당사자들을 모으는 테이블의 구성에 있어서도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그런 부분에서는 구분해서 우리가 갈등 관리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간에 또 토론자분께서 상생 방안 말씀도 주셨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등 관리를 할 때 늘 상생이라는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 기억에 최소한 제 연배에서는 그 상생이라는 얘기든 많이 하지만 그리고 당위론적으로 상생을 얘기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상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저는 정규과정에서 배운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협상이 되건 조정이 되건 간에 우리가 당위적으로 상생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넘어서 어떻게 상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의 학습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 것 그 차원에서 지금 본 이 연구도 항만 분야의 갈등 관리 방안을 강구한 이 연구가 한편으로는 일정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자면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항만 분야의 공공 갈등 분야 얘기뿐만 아니라
그 KMI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 분야 혹은 정책 분야에서의 갈등 관리는 당연히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일례로 들자면 마지막에 발표해 주셨던 그 탄소 중립 관련된 보고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갈등 관리 측면에서 혹은 공론화나 시민 참여나 이런 것들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이런 이 탄소 중립 기본법 관련된 것이 그 탄소 배출량 자체 뭐 이런 것들의 기준을 삼고 만들고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그 이후에 다가올 혁명적인 어떤 경제 사회적인 전환에 대한 문제이고요. 그 얘기는 결국에는 갈등이 노정돼 있다라는 거죠. 각자의 이해관계가 일례로 들자면 소위 이전의 산업 체계와 이후의 산업 체계가 완전히 다른 그런 전환의 시대에 갈등과 이해관계 충돌은 당연히 노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예상되는 갈등 분명히 예상되는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에 대한 공론화 작업들 이런 것들도 후속 작업으로 KM에서 진행되면 굉장히 좋을 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5분의 토론 그리고 5번의 발표를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오늘 나온 얘기를 한번 핵심적인 부분만 썸머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물론 이제 각 주제별로 우리 5분의 토론자들 분께서 전문적으로 그 주제별로 분야별로 말씀을 해주신 부분들은 다 우리 발표자분들께서 참조를 하시고요. 크게 오늘 이제 저희 자문위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KMI의 보고서는 과거에 어땠었냐면 보고서 분량 중에 한 70%에서 80%는 전부 다 실태 조사 내용이고 나머지 20%가 이제 정책 제언이라고 하는 그 분량의 보고서 내용인데 그 부분조차도 구체성과 실현성 도대체 우리 보고 우리 정책 입안자들이나 우리 이해관계자들 어떻게 하라는 건지 구체성이 너무 떨어진다. 현실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 토론한 내용 중에서도 그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KMI가 앞으로 기본 과제를 하실 때나 내부 과제를 하실 때 우리가 정책화를 위한 어떤 그런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실행 가능성과 현실성과 구체성을 가져야 될지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인식조사 설문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인식조사 설문을 하는 이 방법론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업계나 이해관계자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객관성을 충분히 담보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통한 정책 제언이나 방안들을 끌어낼 때 분명히 이런 수준 정도를 우리가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이 두 가지가 저희가 우리 내부 과제를 수행을 할 때 굉장히 좀 우리 과자 연구 책임자들 그리고 연구진들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썸머리를 한번 해드리고 싶고 세 번째로는 앞으로 우리 항만 분야에서는 데이터 중심, 데이터 관련 연구에 보충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항만 간 거버넌스 체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과 마지막으로 우리 해운 분야는 어느 하나하나의 주제도 굉장히 핵심적인 연구거리지만 이 해상 운송 사업과 선원 고용 그리고 선박 관리 이 분야가 다 연결 구조를 갖고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그런 연구 주제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한 4가지 정도를 썸머리를 하면서 오늘 우리 혹시 그 플로어에서 말씀을 해주실 분이나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예, 우리 저 김근섭 본부장님. 이상호 과장님한테 조금 확인 질문이라기보다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인데요. 토론도 감사하지만 무엇보다도 추가적인 연구 과제를 제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일단 3가지 정도를 제안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크게 벙커링 쪽 하나 하고 데이터 활용 방안, 그 다음에 거버넌스 이 3가지가 당장 내년이라도 해야 될 과제로 인식이 됩니다.
근데 두 개 과제는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거버넌스 같은 건데 이 사실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사실 좀 무시무시한 연구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60개 정도 60개 항만인데 어떻게 보면 30개 정도 절반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필요성은 충분히 저 자신도 느끼고 저희 본부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게 정책적으로도 과연 수용 가능한 제안일까라는 조금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여쭤보고자 마이크를 들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저도 사실상은 뭐 이것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하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지역하고의 문제, 또 뭐 정치권하고의 문제, 뭐 다 예상하듯이 이거는 정말 연구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도 상정을 하고 연구를 할 필요도 있겠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거는 충분히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데 제가 이제 아까 그 조금 말씀하다가 이 기본 연구 과제 이제 이 구조가 뭔지를 잘 몰라서 하는데 연구 측면에서 한번 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이거를 계속 이게 실제로 만약 실행으로 가려고 해서 정부 정책화하려고 하면 난관이 굉장히 많을 것 같긴 해요. 많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전에 그 저희 해수부의 그 서울대 환경대학원인가 장경태 교수님인가 인구학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 아주 의미 있는 그 시뮬레이션을 딱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 지도에 그 2050년, 2030년, 50년, 70년 했을 때 인구 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러면 사실상은 그건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보니까 많은 부분이 이제 이 수도권 천안, 여기 천안 이쪽 원주 이쪽 컴파스 딱 돼가 서울에서 컴파스 돼가지고 그 영역 정도까지가 뭔가 좀 하나의 대도시권이고, 그 다음에 영남 쪽에 밀양, 창원, 부산, 울산이 하나의 이제 큰 하나. 그다음에 호남 쪽은 큰 게 별로 거의 없고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항만도 아마 그런 상황에 맞춰서, 물론 이제 아주 먼 미래지만 그래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저도 두렵습니다. 저도 두렵고 그냥 한번 그 가볍게 그 좀 필요성은 있지만 쉽지는 않은 과제다. 근데 어쨌든 고민은 할 때는 되지 않냐. 연구 차원에서 한번 좀 필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희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잘 감안을 해서 저희가 연구 주제로는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의 발표자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5분의 토론자분들도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전하면서 본 성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